반갑습니다. 찬희쌤입니다. 네, 자, 오늘은 인구지리 두 번째 파트 세계 인구 문제와 인구 정책부터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세계 인구가 어떤 패턴으로 증가하는지를 보셨습니다. 인구 변천 모형, 인구 변천 모형을 어떻게 인구가 증가하고 어떻게 어떤 추세에 들어갔는지를 보셨고, 오늘 그와에 이어서 인구 문제와 인구 정책, 그 문제점이 어떻게 해결을 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선생님이 PPT를 사용하면 진짜 좋을 것 같은데, 여기만 이렇게 PPT를 쓸 수 있는 아직 여건이 되지 않아서 PPT를 쓰지 못해서 좀 미리 써놨습니다. 네. 괜찮죠? 자, 한번 볼게요. 세계 인구 문제. 인구 변천 모형을 봐서, 지난 시간 걸 봐서 기억이 나시겠지만, 인구의 증가는 선진국이든 개도국이든 그 4단계 변천 모형을 겪으면서 모든 국가가 인구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런데 선진국은 지금 그 인구 변천 모양에서 4단계에 들어가 있었고, 개발도상국들은 지금 2, 3단계에 걸쳐 있어서 인구가 팍팍 증가하는 그런 단계에 있다 보니까, 그 단계에 있을 때 인구 문제가 무엇이었는지를 보고 그 인구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어떤 정책을 펼치고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상식적인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여기 해당되는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선진국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볼게요. 선진국, 지금 어떤 문제 있냐면 인구 변천 모양 4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인구 변천 모형으로 4단계 있어요. 여기 4단계라고 쓰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단계까지 와 있어요. 사람들이 아이를 낳지 않고요. 인식이 많이 변했죠. 이제 아이를 낳지 않고, 거기에다가 노인분들이 이제 의료 수준이 너무 좋아지다 보니까 이제 오래 삽니다. 그러니까 쉽게 죽지 않는 상태가 된 거죠. 소사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장 큰 문제가 저출산과 고령화입니다. 저출산과 고령화. 우리나라도 지금 이 문제에 직면해 있죠.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출산율이 낮아지는 게, 선생님 가끔 댓글을 보니까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선생님 댓글이나 이렇게 보면은, 선생님 우리나라 좁은 땅덩어리에 사람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좀 없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말을 해요. 댓글도 보니까 막 네이버나 그런 데 보니까 그런 댓글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인구가 출산율이 낮아지면 당장은 사람 수가, 우리나라가 너무 막 좁은 지역에 과밀화돼 있어서 그럴 수 있겠죠. 없어져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질 수는 있겠죠. 그런데 무슨 문제가 있냐면, 아이를 낳지 않는다는 얘기는 그 아이들이 커서, 유소년층이 커서 어디가 됩니까? 생산연령층이 되죠. 생산연령층인데, 이 생산연령층이 어디와 어디를 먹여 살린다 그랬죠? 아래와 위, 유소년과 노년이었죠. 그러니까 이 아이가 줄어드는 얘기는 곧 나중에 이 생산연령층의 비중이 줄기 때문에 부양비가 굉장히 커지는 문제가 나타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당장을 걱정하는 게 아니죠. 10년, 20년 뒤를 걱정하기 때문에 출산율이 낮아지는 거를 걱정하고 있는 거죠. 또 하나, 노년층의 인구가 증가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여러분, 노년층이 역시 증가한다는 얘기는 이 청장년층 세대가 부양해야 될 세대가 늘어난다는 얘기고요. 그럼 이 노년층을 부양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세금도 많이 들어갈 것이고, 이 청장년층의 부담이 커지겠죠. 그리고 이 노년층은 확실히, 우리가 그때 기준을 65세로 나눈 이유가 뭐였습니까? 65세가 넘으면은 일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거였죠. 근데 노년층이 많이 늘어난다는 얘기는 국가의 국민 중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의 비중이 준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나라에서도 큰 문제죠.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선진국에선 출산율을 높여야 되는 정책을 하고 있겠죠. 그러니까 국가적 정책 같은 걸 피고 있습니다. 어떤 정책이 있냐면 육아휴직 같은 거. 여성이 사회 진출을 많이 하게 되면서 아이 출산에 대한 부담감을 많이 겪기도 하고요. 그래서 경력이 단절된다, 그런 얘기도 하죠. 그 다음에 왜 남자는 애 안 봐? 이런 얘기 되게 심심치 않게 들을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육아휴직 같은 걸 장려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스웨덴 같은 나라는 얼마 전에 좀 됐는데 법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남녀가 무조건 의무적으로 둘 다 육아휴직을 해야 돼요. 그런 식으로 바꾸기도 합니다. 정책 같은 거를 살피기도 하고요. 아니면 이제 육아시설 같은 거. 내가 애를 낳았어. 낳는 것까진 좋아. 낳았는데, 나 회사 다니는 동안 애를 맡길 곳이 없어. 그럼 이제 육아시설 같은 걸 늘려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아이를 맡기고 나는 일을 하고 난 다음에 퇴근한 다음에 아이를 보면 되니까.
그래서 뭐 그 구청이나 아니면 뭐 여러분 대기업 같은 곳 보면은 뭐 그 회사 전용 유치원 같은 거 있죠. 어린이집 같은 거. 그러니까 그런 걸 많이 만들어주면 직장인들도 아이를 낳아도 부담이 없는 거죠. 그러면은 아이를 많이 낳을 수 있게끔 환경이 더 마련이 되겠죠. 네. 여기 뭐 교과서에 나왔으니까 하나만 더 볼게요. 육아, 양육비, 육아, 양육비. 여러분 결국 아이를 안 낳는 이유는 그 아이를 키우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이죠. 그래서 선생님이 공무원이니까 공무원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다른 회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를 낳으면 아이 낳았네 축하해. 아이 낳았으니까 경력금 줄게. 그래서 돈을 좀 주기도 하고요. 아니고 매달 아이 키우는데 조금 더 보탰어라고 해서 수당, 육아 그 자녀 수당 같은 게 나오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걸 돈을 주면 좀 금전적 부담이 낮춰지니까 괜찮겠죠. 국가에서 또 하는 정책 중에 하나가 뭐 여러분 아마 형제 자매가 셋이면 아마 들어본 사람도 있을 거예요. 다둥이 카드. 뭐 이런 거 그럼 주차장 할인이나 뭐 놀이시설 같은 거 할인 같은 거 이렇게 해줘서 아이를 낳아도 부담이 없게끔 해주는 게 있겠죠. 자 그럼 노년층 인구가 늘어나요. 그럼 노년층 인구가 증가하는 걸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을까? 일단 이 사람들은 과거에 한때 생산 연령층에 속해서 일을 많이 했던 사람들인데 사실 나이가 들었다 뿐이지 아직 일할 수 있는 분들 많거든요. 그럼 노인들을 위한 일자리를 따로 마련해 주면 되겠죠. 노인 일자리. 확충 같은 걸 해주면 되겠죠. 네, 아니면 뭐 실버 산업 이런 걸 많이 하죠. 실버 산업. 그리고 정년 연장. 네, 뭐 이것도 해당되는 얘기겠죠. 교과서 나오는 거. 여러분 공무원 선생님이 정년이 62세예요. 만 62세. 선생님 맞을 거예요. 62세. 사실 근데 62세면 요즘엔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니죠. 젊어요. 근데 그분들 은퇴하래요. 국가에서 법이라고. 근데 아직 그분들 일할 수 있으니까 이젠 노년층이 좀 더 일할 수 있다 해서 정년을 연장시켜 주기도 하죠. 근데 이게 지금 청년 세대와 많이 갈등을 겪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죠. 여러분 노인 일자리하면 가장 먼저 뭐가 생각나세요? 아마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그 선생님은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지만 경비원이에요. 경비원. 근데 경비원을 노인분들이 약간 은퇴한 다음에 해야지 하는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도 많더라고요. 근데 요즘 젊은 세대는 또 이런 얘기를 해요. 그 경비원 일자리도 구하기가 어려운데 나 시켜주지. 이런 생각을 하는 젊은이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왜 노년 일자리를 자꾸 확충해줘요? 청년 일자리도 없어 죽겠는데 자꾸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좀 갈등의 소지가 있기도 하죠. 노년들을 위한 일을 만들어줬는데 이걸 청년들이 할 수 있다고 해서 좀 갈등을 겪기도 합니다. 어쨌든 선진국은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이러한 정책들로 해결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개도국은 어떤가? 개도국의 상황을 보니까 개도국은 아직 2, 3단계에 속해 있죠. 즉 인구가 팍팍 늘어나는 단계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구가 너무 빨리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인구가 아예 넘쳐나요. 그러니까 자기가 부양할 수 있는, 그러니까 자기 나라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 거죠. 과잉이고요. 자 그러다 보니 그리고 이 사람들이 모두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직 일자리도 부족해요. 실업률도 많고요. 그리고 인구가 많다 보니까 먹을 자원도 부족해요. 그리고 촌락과 도시를 비교해 봤을 때 여러분 일자리가 어디가 더 많습니까? 도시가 훨씬 많죠. 사람들이 도시로만 막 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에는 인구가 과밀되고요. 도시가 아직 도로도 안 깔리고 병원도 안 생겼고 아직 뭐 건물 아파트도 안 지어졌는데 사람들이 일단 도시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인구 과밀 문제가 너무 심각하고요. 뭐 도시 문제가 이제 도시에 나타나는 범죄도 많이 늘어나고 이제 뭐 불량주택 이런 거 생겨나가지고 문제가 많죠. 그럼 이걸 개발도상국들은 어떻게 대비를 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개발도상국들은 인구 급증과 인구 과잉, 그러니까 인구가 많이 증가했다는 얘기는 많이 나았다는 문제죠. 그러니까 이거를 줄일 수 있는 정책을 실시합니다. 역시 정책. 가족계획 홍보를 홍보하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초창기에 그랬어요. 여러분 어머님, 아버님, 형제 수가 어떻게 되시나요? 지금처럼 한 명 외동이신 분들 거의 없어요. 기본 둘, 셋. 선생님 아버지는 7남매시고요. 선생님 할아버지도 9남매셨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아이를 많이 낳는 거, 그때는 농경사회니까 우리 1단계에서 했었죠. 농경사회에서는 아이를 많이 낳으면 많이 낳을수록 유리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아이를 많이 낳지 말라고 정책을 해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옛날에 어떻게 했냐면 포스터 홍보 슬로건이 이거였어요. 둘만 낳아 행복하게 기르자. 한 7, 80년대 둘만 낳아 기르자. 그러다가 90년대쯤 되면 하나만 낳아서 잘 기르자.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인구를 좀 적게 낳아라. 중국이 가장 대표적이에요. 중국은 공산주의죠,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아이를 많이 낳으니까 야, 이거 인구 지금 중국 14억이잖아요. 인구 너무 늘어나는 거 그거 막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야, 애 낳으면 알아서 해. 공산주의니까.
애 낳으면 알아서 해. 그러니까 출산율이 세계에서 가장 빨리 떨어지는, 확 급감하는 그런 단계가 됐어요. 정책 같은 걸 합니다. 그리고 그 아프리카나 아니면 이제 뭐 라틴 아메리카 낙태와 피임을 금지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피임 도구 같은 걸 해주는 거죠. 피임 도구 같은 것도 많이 주고요. 야, 이거 나쁜 거 아니야, 이거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없어서 못 쓰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아, 피임 도구 급증이 아니라 피임 도구를 많이 보급해 주는 거죠. 급증하면 안 되죠. 네. 아, 급증도 괜찮죠. 네. 그다음에 식량이나 자원이 부족하고 실업률이 많이 줄고 있으니까, 실업률이 늘고 있으니까 식량을 늘리기 위해서 식량 증산 정책 같은 걸 합니다. 그래서 뭐 유전자 실험을 통해서 이제 뭐 식량을 늘린다든지 뭐 이런 거 많이 하고 있고, 식량 증산. 대도시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리니까 인구를 분산시킵니다. 인구 분산. 우리나라 서울이 대표적이죠. 여러분, 서울 엄청나게 사람 모였잖아요. 그러니까 인구, 서울에 있는 사람들 분배시키기, 널리 이렇게 퍼뜨리기 위해서 만든 게 세종시죠. 세종시 행정도시. 네, 이렇게 선진국하고 개발도상국들이 어떤 인구 문제가 있고 어떻게 이거를 헤쳐나가는지 정책들을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파트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인구 이동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사 가보신 적 있나요? 이사? 지금까지 살면서 한 번도 이사를 가보신 분이 혹시 있을까요? 아니면 이사 가는 걸 한 번도 본 적 없으신 분 있으신가요? 없을 거예요, 아마. 이사를 가보진 않았더라도 주변에서 이사 가는 걸 아마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사 왜 가나요? 이사 왜 가셨나요?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죠. 뭐 아버님이 이제 너 이제 중고등학교 됐으니까 이제 좋은 학교 다녀야 돼서 교육 환경이 좋은 데로 왔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아빠 직장이 이제 옮겨졌으니까 아빠 직장 따라서 가자, 이랬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이런 분도 있겠죠. 안 되겠다, 우리 쫓기고 있다, 도망가자, 이래서 올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사람들은 이동을 합니다. 그 인구 이동이에요. 인구 이동인데요. 이거를 좀 그림으로 좀 이렇게 표현을 해볼게요. 여기가 이렇게 출발지, 처음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에요. 출발지. 여러분, 우리가 이사를 가는 이유는 우리가 살고 있던 이곳 출발지에서의 단점이 발견됐기 때문이에요. 아니, 여러분, 이 인구 마이너스입니다, 여러분. 출발지, 여기 내가 원래 기존에 있는 곳에서 너무 행복하고 좋으면 이사 갈 이유, 이동할 이유가 없겠죠. 이동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살고 있는 곳에서 단점이 발견됐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동합니다. 이 단점을 피하기 위해서 어디로? 도착지로, 내가 새롭게 가려는 곳에서. 그런데 여러분, 이 도착지에도 이 마이너스 요인이 많으면 갈까요? 안 가겠죠. 내가 원래 있었던 출발지보다 장점이 많은 곳으로 갈 거예요. 장점이 많은 곳으로. 네, 우리가 이사 가는 이유가 이거죠. 더 좋은 교육 환경. 지금 있는 것보다 더 좋은 교육 환경. 지금 있는 것보다 아빠 직장이 더 가까워서. 지금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곳으로 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마이너스 요인이 있고 플러스 요인이 있습니다. 자, 이 마이너스 요인들을 뭐라 그러냐면, 내가 있는 곳에서 나를 밖으로 내미는 요인이다. 그래서 이거를 배출 요인. 혹은 뭐 인구가 빠져나가니까 유출 요인도 좋습니다. 유출 요인.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리고 요거는 나를 끌어당기는 거죠. 끌어당기는 거. 그래서 요 장점들, 도착지의 장점을 흡입 요인. 에어컨이 꺼졌네요. 흡입 요인. 네, 흡입, 흡인, 뭐 유입, 모두 좋습니다. 네, 뭐든 좋아요. 나를 끌어당기는 거죠. 네, 이거를 인구 이동이라고 합니다. 인구 이동, 인구 출발지의 단점이 발견되어서 이동을 하는 것. 이렇게 하는 걸 인구 이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교과서에 나와 있는 우리 프린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인구 유출 지역은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로 예시를 드는 게 여러분 가장 이해가 좋으실 것 같아서 우리나라를 한번 이렇게 그려볼게요. 제주도, 울릉도, 독도. 자,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고요. 자, 여기 보니까 외국인 노동자들이 참 많이 와요. 외국인 노동자들 오니까 우리 어디로 할 거냐면요. 우리 배웠던 스리랑카라는 나라로 해봅시다. 스리랑카라는 곳에서 우리나라로 왔어요. 이렇게. 자, 우리나라로 왔어요. 왜냐면 여기 있는 사람이
여기 일자리가 좋다고 왔어요. 스리랑카에서 왔습니다. 자, 이렇게 와가지고 봤더니 여러분 이 스리랑카에서 오신 분은 돈 벌어서 어디다 갖다 줘요? 여기 스리랑카 본토로 갖다 주죠. 본토로. 그러니까 이 본토는 처음에는 이 초록색으로 뭘로 쓸까요? 빨간색으로 쓸게요. 처음에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막 나가가지고 거기서 벌어온 외화, 그 나라 돈을 막 벌어오니까 처음에는 외화가 증가해요. 막 외화. 그러니까 야, 너무 막 갖다 주니까 이제 꽁돈? 아니 꽁돈 아니죠? 그러니까 돈이 막 증가하니까 나라 경제가 잠깐 막 살아나요. 막 살아나지만 여러분 장기적으로 봅시다. 여기 스리랑카에서 여기 우리나라로 온 노동자분은 사실 스리랑카에서 일을 하실 수 있는 고급 인력인데 그분이 나간 거죠.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보면 이제 경기 침체도 옵니다. 경기 침체. 장기적으로 보면 짧게 보면은 외화가 증가하니까 뭐 경제가 살아나고 할 수 있겠지만 근데 길게 보면은 좋은 인력들이 나간 거니까 일할 수 있었던 인력들이 밖으로 나갔으니까 경기 침체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 좋은 인력들이 나갔다. 브레인들이 빠졌다. 그래서 두뇌 유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뇌 유출. 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지역 경제 활성화 있는 거 이게 외화가 처음에 증가하니까. 근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생산 인력이 나가니까 경기 침체가 되더라. 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다음 봅시다. 이제 우리나라가 도착지죠. 우리나라의 상황을 볼게요. 우리나라는 여러분 우리나라 일자리를 보면요. 여러분이 하고 싶은 직업을 생각해 보세요. 3차 산업의 서비스업을 아마 종사하고 싶을 겁니다. 전문직.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에 그거 말고도 필요한 인력 많거든요. 예를 들면 어디가 있냐면 공장에서 나사 쪼 있는 사람. 이런 사람도 필요할 거고 아니면 뭐 이제 쓰레기 오폐수 처리장에서 일하는 사람.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3D 직업이죠. 3D 직업. 근데 3D 직업 젊은이들 하고 싶어요? No! 아무도 안 하고 싶어하죠. 다 전문직 하고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3D 직종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없어요. 없는데 그 노동력 누가 와서 해준대요? 동남아 노동자들이 한대요. 우리 돈 많이 주면 할게요. 그러고 해요. 그러니까 부족한 노동력 충당이 돼요. 부족한 노동력이 충당이 되죠. 예, 노동 충당되고 막 잘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경제가 그래서 뭐 살아났다고 하고요. 또 볼게요. 여기 스리랑카에서도 오지만 또 어디서도 오냐면 여기 좀 그림을 그려서 이렇게 일본에서도 오죠. 일본에서도 온 사람이 있어요. 또 어디서도 와요? 중국에서도 와요. 또 어디서 올까요? 베트남에서도 올까요? 베트남도 와요. 이야, 굉장히 다양한 민족들이 섞여 있네요. 문화 다양성이 증가할 수 있겠네요. 네, 문화 다양성이 증가할 수 있겠네요. 여기 이렇게 문화 다양성. 근데 여러분 실제로 우리나라 문화 다양성 증가했나요? 증가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죠? 여기 한 군데만 더 껴넣어 볼게요. 여기 한 군데만 더 끼면 이제 어디서 왔냐면요. 이제 아랍 사람들이 옵니다. 이 화합이 될 수가 없겠죠. 화합이 될 수가 없어요. 문화 다양성. 그래서 요 사람들이 모이면 어떻게 모여요? 자기 나라 사람들끼리 모이죠. 자기 나라 사람들끼리. 그래서 모인 게 그렇게 해서 자기들만의 집단, 촌, 마을을 이루기도 해요. 그렇게 해서 생긴 집단. 여기 주황색으로 할까요? 여기 그래서 뭐 하게 마을을 만들기도 하죠. 이런 걸 뭐라 그러냐면 게토라고 부릅니다. 집단 이주한 사람들이 만든 마을. 그런 거를 게토라고 합니다. 집단 주거지예요. 집단 주거지. 쉽게 얘기하면 차이나타운이에요. 차이나타운, 뭐 제페니스 타운, 베트남 타운 뭐 이런 걸 만드는 거죠. 원래 게토는요, 여러분 미국에서 주류 집단이 사실 백인이죠 지금. 근데 흑인들은 노예로 데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노예로 살다 보니까 핍박받고 그러니까 흑인들끼리 결속력이 다져졌어요. 그래서 그들끼리 집단 주거지를 만들었는데요. 거기가 사실 주류 세력이 백인이다 보니까 흑인들은 소득도 많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좀 주거지도 좀 열악한 불량 주거지 형태 이런 게 만들어지면서 그런 거를 게토라고 불렀는데요. 이게 좀 의미가 좀 확장돼서 이주자들이 와서 집단으로 만든 그런 거주지를 게토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네, 이게 인구 이동입니다. 그럼 인구 이동의 양상이 이렇게 있는데 그걸 좀 구체화해서 한번 표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인구 이동의 유형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총 4개의 범주로 나누어서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기간으로 볼게요. 우리가 이동을 합니다. 이동 기간이 얼만큼 돼 이걸 보고 기간으로 2가지를 나누는데요. 첫 번째가 일시적인 이동. 내가 인구 이동을 했는데요. 잠깐만 있다가 다시 오는 겁니다. 잠깐만 있다 오는 거.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가장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여행이겠죠. 여행.
여러분 여행 간다고 해서 우리가 우리나라를 떠나는 게 아니죠. 해외여행 갔다고 해서 나 나라 바꿨어 이러진 않죠. 그죠? 그런데 나라를 떠나서 그 여행을 갔는데 거기가 너무 마음에 들어. 그래서 거기 정착할 수 있죠. 그런 사람들 뭐 했다 그러죠? 이민 갔다 그러죠. 이민 간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아예 일시적인 게 아니라 완전히 거기 눌러 사니까 영구적인 이동이 되겠네요. 네, 이민이 있겠죠. 이민이 있겠습니다. 이민. 자, 그럼 동기로 볼게요. 동기는 여러분 내 내면에서 끌어오르는 거예요. 끌어오르는 거. 내 내면에서 끌어올라서 자발적으로 가는 상황도 있겠죠. 자발적인 거. 아, 떠나야겠어 하고 간 겁니다. 떠나야겠어 하고 간 거. 뭐가 있을까요? 자발적인 거. 뭐 그냥 여행도 마찬가지로 되겠죠. 아니면 뭐 중국의 화교들의 이동. 중국의 그 옛날 중국 사람들을 화교라고 부릅니다. 이 사람들이 돈 벌어야겠다, 떠나야겠는데 라고 생각해서 자발적으로 갔습니다. 자발적인 이동. 그런데 나는 가기 싫어. 근데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떠밀려 가는 사람도 있겠죠? 억지로, 내 마음에서 우러나서 오는 게 아니라 억지로 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강제적으로 이동한 거겠죠. 누가 있을까요? 난민들이 가장 대표적이겠죠. 나는 우리나라에서 살고 싶은데 우리나라가 없어졌어요. 내가 의도한 거 아니죠? 그죠? 예. 아니면 저는 우리나라가 너무 좋은데요. 우리나라가 해가 지나면 지날수록 지구온난화 때문에 바닷물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런 사람들, 떠나는 사람들이 강제적으로 이동을 하는 거겠죠. 그다음 범위로 볼게요. 우리나라 내에서도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국내에서 움직였네요. 그러니까 국내 이동. 이건 굳이 EX 안 쓸게요. 예시. 네. 그 다음에 나라 밖으로 나가는 거 국외 이동이 되겠네요. 자, 이제 원인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원인. 뭐 이거야 뭐 여러분들이 쉽게 구분할 수 있을 텐데 원인이 가장 중요합니다. 원인. 여러분 이사 왜 갔어요? 이사 갔을 때 아까 선생님 예시를 몇 개 들었지만 아빠 직장이 가까워서 우리의 좋은 교육 환경에 위해서. 교육 환경이 왜 좋게 하려는 거죠? 교육 환경이 좋아야 좋은 교육, 좋은 선생님, 좋은 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그 좋은 교육을 토대로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대학은 왜 가요? 보통 좋은 대학을 가는 이유는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성공한다는 얘기는 곧 많은 보수, 직업의 안정성 막 이런 걸 위해서죠. 그러니까 보통 원인이라고 하면 가장 많은 이동이 바로 경제적 이유입니다. 경제적 이유. 뭐 예를 들면 일자리를 찾아서 간다든지. 일자리가 가장 대표적이죠. 일자리 찾아서. 뭐 해외, 미국으로 일하러 가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죠? 일자리를 찾아서 가는 사람도 있고요. 네.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종교적 이유가 있습니다. 종교적 이유. 예를 들면 이런 게 있겠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종교의 자유가 있으니까 내가 뭐 힌두교 믿겠다고 해서 우리나라에서 법적으로 제재를 가진 않아요. 우리나라에 종교의 자유가 있으니까. 그런데 종교의 자유가 없는 나라들도 있어요. 어디? 아랍 국가들. 아랍 국가들은 자기네 국교, 나라의 종교가 이슬람이에요. 이슬람을 안 받으면 굉장히 핍박받고 그 제재를 가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나 종교 믿고 싶어요. 종교. 그래서 박해를 받아서 나오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옛날 과거 영국의 청교도를 믿는 사람들이 박해를 당해서 떠났죠. 영국에서 청교도 믿는다고 하니까 막 너 마녀지 막 이러면서 막 화형하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나라에서 못 살겠다 이래서 종교의 자유를 위해서 떠날래 해서 떠난 데가 미국이 아메리카 대륙이고 거기서 만든 나라가 미국이죠. 이 사람들이 만들었어요. 네. 종교 중에. 아니면 또 이런 게 있겠죠. 나 성지순례 해야 돼. 나 이슬람인데 성지순례 해야 돼. 그래서 메카 갈 거야. 메카. 뭐 이런 거 있겠죠. 성지순례. 이런 게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적 이유가 있겠어요. 환경적 이유가 먼저가요? 정치적 이유가 먼저군요. 이런 거 정치적 이유. 먼저 볼게요. 정치적 이유. 정치적 이유 가장 대표적인 게 여러분 전쟁이죠. 전쟁이 왜 일어나요? 정치적 이념이 맞지 않아서 전쟁이 일어나죠, 보통. 그래서 막 싸우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 전쟁 때문에 전쟁을 피해서 정치적 이유로 막 도망가기도 하고요. 막 내전 막 일어나고요. 막 난민들 생기고요. 그게 정치적 이유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에 환경적 이유예요. 환경적 이유. 하나 대표적인 거, 미세먼지 많아서 못 살겠다. 나는 깨끗한 나라 가고 싶어. 그래서 떠나는 사람들, 네, 환경오염 때문에 떠나는 사람도 있겠죠. 그다음 아까 예시를 들었지만 이 사람은 또 우리 집은 너무 좋아요. 우리 집이 너무 좋은데요. 우리 집이 지구온난화 때문에 자꾸 잠기고 있어요. 이제 허리까지 왔어요. 하지만 살고 싶어요. 이런 사람은 없죠. 허리까지 차는데 살 수는 없겠죠. 그죠? 그런 사람 떠나는 사람들. 지구온난화 이런 게 있겠죠.
온난화로 인해서 자기네 나라가 침수되면은 살 수가 없죠. 살고 싶어도. 그죠? 네, 이런 이유들. 그래서 인구 이동을 나누면 기간으로 나눌 수 있고, 동기로 나눌 수 있고, 범위로 나눌 수 있고, 원인으로도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눴는데, 이 한 가지 이유가 꼭 한 가지 이유에만 대응되는 법은 없습니다. 일자리를 찾아서 국내 이동을 할 수도 있고, 국외 이동을 할 수도 있고, 일자리를 찾아서 자발적으로 가기도 하고, 강제적으로 일자리를 찾아서 갈 수도 있죠. 회사에서 꺼져! 이러면 가야 되니까요. 그죠? 네. 그 다음에 뭐, 일자리를 찾아서 잠깐 갈 수도 있고, 거기 일자리를 찾으러 갔다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거기서 영구적으로 눌러 앉을 수도 있고, 모든 상황이 다 각각에 대응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하면서 다음 파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인구 이동 경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 프린트해 보시면 선생님이 지금 여기 사진으로 띄워 놓을게요. 보시면 인구의 사회적 증감이란 말이 있습니다. 자, 요거 좀 정리하고 갈게요. 사회적 증감. 사회적 증감이 뭐지? 증감. 사회적으로 증가하기도 하고 감소한다는 얘기네요. 요거 하기 전에 복습부터 할 겸 볼게요. 인구의 자연 증가요. 배우셨죠? 인구의 자연 증가가 뭐였죠?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현상, 출생과 사망, 그걸로 인해서 한 거였으니까 출생률 빼기 사망률이었어요. 이거죠? 자, 사회적 증감은 출생과 사망이 아니라 사회적인 현상으로 인해서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것, 즉 인구 이동으로 인해서 증가하거나 감소한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건 어떻게 계산하냐면 전입 인구 마이너스 전출 인구로 구할 수 있습니다. 네, 전입 빼기 전출. 자, 이렇게 정리를 하고 이제 다시 표를 볼게요. 보니까 인구의 사회적 증감이 대륙별로 나와 있는데요. 어머머머 마이너스인 대륙도 있고요, 플러스인 대륙들이 있어요. 내가 방금 전에 했던 그림을 좀 기억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 이 그림 기억나요? 이 그림 기억나요? 이거? 여기는 출발지였고요. 여기는 도착지였어요. 이 사회적 증감이 마이너스가 나왔다는 얘기는 요게 더 컸다는 얘기죠. 요거. 마이너스가 나왔다는 요게 더 컸다는 얘기고요. 플러스예요 라는 얘기는 요게 더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볼게요. 전입. 들어온 사람이 많으려면은 그 도착지에 플러스 요인이 많아야겠네요. 흡입 요인이나 빨아들이는 요인, 흡입 요인이나 흡인 요인, 유입 요인 이런 게 많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대륙을 보세요. 플러스인 대륙들 공통점이 뭡니까? 유럽, 앵글로 아메리카, 오세아니아 이 세 대륙의 공통점이 뭐죠? 그렇죠. 잘 사는 대륙이죠. 다시 볼게요. 마이너스인 대륙들 볼게요. 마이너스인 대륙 보니까 아프리카, 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마이너스란 얘기는 요게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떠났다는 얘기야. 그 말은 내가 살고 있는 출발지에 마이너스, 배출 요인, 유출 요인이 많았다는 얘기예요. 세 대륙의 공통점이 뭡니까? 개발도상국이네요. 그러니까 사회적 증감이 많은 곳은 선진국이 있는 대륙들이구나. 마이너스인 대륙들은 개발도상국이 많은 곳이구나.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금방 이해가 되겠죠. 자, 그다음에 옆에 보시면요, 대륙별로 인구 특징이 인구 증가 특징이 있는데 그거 좀 볼게요. 대륙별 인구 특징. 첫 번째 아프리카 볼게요. 아프리카. 여러분, 아프리카는요, 이게 짱입니다. 이게 뭐가 짱? 자연 증가율 짱. 자연 증가율 뭐요? 출생률 빼기 사망률이요. 사람들이 태어나고 죽고 하는데 이 출생률이 너무 높다 보니까 자연 증가율 짱. 옆에 도표 보세요, 여러분. 자연 증가율, 인구 증가율 완전 압도적이죠, 아프리카. 네, 자연 증가율 짱 이거 있고요. 그다음 오세아니아는요. 우리 인구 도표 표를 했을 때 이 오세아니아 인구가 적었어요. 인구가 적다 보니까요, 노동력이 부족해요. 더군다나 그 선진국 반열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출생률도 낮아요. 출생률도 낮으니까 이 생산 연령층이 부족해요. 그래서 이민을 장려해요. 이민 좀 와주세요 제발 이러고 이민을 장려하고 있어요. 네, 그 다음 볼게요. 라틴 아메리카. 네, 얘는 A라고 쓰겠습니다. 라틴 아메리카. 라틴 아메리카는요, 선생님이 얘기했었죠, 지난번에. 무슨 종교를 믿고 있죠?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지배받아서 카톨릭교를 믿고 있어요. 카톨릭교 낙태와 피임을 금지했는데 인구 증가율이 팍팍팍팍팍 증가했어요. 인구 증가율이 많고요. 인구 증가율이 높고 낙태를 금지하고 있다 보니까. 그 다음 여러분, 라틴 아메리카 위치가 어디입니까?
예, 앵글로 아메리카 밑에예요. 그리고 과거에 식민지 영향도 받았어요. 그래서 잘 사는 나라들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다 보니까 거기 가면 더 잘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인구 유출이 많습니다. 인구 유출이 많다. 인구 유출이 많다? 내가 살고 있는 곳에 단점이 많으니까 장점 찾아가겠다 이거죠. 인구 유출이 많더라. 그 다음 볼게요. 아시아 볼게요. 아시아. 여러분 아시아는 아직 개발도상국들이 훨씬 많아요. 사실 아시아에서 선진국을 뽑으라고 하면 사실 일본밖에 없습니다. 일본.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엄청나게 많이 빠져나가요. 어디로? 이 플러스가 많은 곳들로 떠나요. 그러다 보니까 인구 유출이 최다예요. 최다. 여러분 아시아의 가장 대표적인 나라 중국과 인도가 14억, 13억, 27억이었어요. 거기서 10%만 나가도 2.7억입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한 인구가 나가고 있습니다. 아시아 이 유출 자체 숫자가 최다다. 최다다. 그 다음 앵글로 아메리카. 여러분 앵글로 아메리카는 통계에서 캐나다, 미국밖에 안 잡혀요. 그러다 이 잘 사는 두 나라다 보니까 이 플러스 요인이 아주 많아요. 그래서 어디서 많이 오냐? 이 라틴 아메리카에 있는 사람들이. 라틴 아메리카와 그리고 태평양 건너 어디서? 이 아시아 사람들이 많이 오더라. 아시아에서 많이 오더라. 그 다음 유럽은요. 여러분요, 이 아프리카와 대칭되는 특징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아이를 제일 안 낳아요. 그래서 자연 증가율이 최소다. 최소다. 꼴찌다. 꼴찌. 자연 증가율 꼴찌. 근데 뭐는 많다? 인구 유입은 많다. 왜? 여러분 인구 유입이 오죠?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왜 유입이 많을까요? 유럽 잘 살아요. 플러스 요인이 많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여기 있는 거 조금 파생해서 볼게요. 그래서 유럽 사람들이 유럽으로 인구 유입이 많다 보니까 유럽으로 어느 나라에서 오는지 그거가 그 교과서에 소개가 돼 있어서 프린트에도 넣어놨습니다. 유럽에 많이 와요. 유럽으로 많이 오는데 그래서 유럽을 대충 이렇게 그려볼게요. 유럽입니다. 유럽으로 많이 오는데요. 유럽에서도 잘 사는 나라 있죠. 독일, 프랑스, 영국 이 세 나라가 가장 잘 살죠. 그러니까 이 세 나라로 많이 오는데 특징적인 게 있더래요. 이 세 나라에서 오는 게 다르더라 이거예요. 어떻게 다르냐? 영국을 봤더니 영국은 여기 섬나라죠. 영국은 봤더니 인도랑 파키스탄 애들이 그렇게 많이 오더래요. 왜 그럴까요? 프랑스를 봤더니요. 프랑스에서는요. 알제리, 모로코 이런 데서 많이 오더래요. 왜 여기서 많이 올까? 독일을 봤더니요. 독일은요. 폴란드랑 터키 이런 애들이 많이 오더래요. 왜일까요? 독일을 제외하고 프랑스와 영국, 왜 여기는 인도와 파키스탄, 왜 여기는 모로코와 알제리일까? 식민지입니다. 과거에 식민지였기 때문에. 식민지였다는 얘기는 무엇이 같을까요? 언어가 같습니다. 언어. 그러니까 자기가 쓸 수 있는 언어를 쓸 수 있는 나라로 많이 가겠죠. 그러다 보니까 영국은 자기네 식민지였던 인도와 파키스탄에서 많이 오고, 프랑스 같은 경우는 자기 식민지였던 모로코와 알제리에서 많이 오더랍니다. 여러분 혹시 남학생들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 있으면 축구의 프랑스에 아주 유명한 지금은 감독님이신 선수가 있습니다. 누구냐면 지네디 지단이라고 있어요. 지단. 그 사람이 알제리 출신이죠. 알제리. 프랑스인인데 프랑스 알제리에서 넘어와서 국적을 얻은 거죠. 그죠? 알제리계 그 사람이고요. 근데 독일은 폴란드하고 터키에서 많이 오더래요. 왜 그럴까? 독일과 터키가 굉장히 우호적인 관계라서요. 독일이 난민을 받아들인다 그랬죠. 그래서 터키인들이 굉장히 많이 이주를 해왔어요. 터키에서 많이 이주를 해왔고요. 폴란드에서는 왜 옵니까? 독일과 폴란드가 원수지간임에도 오는 이유는 뭐냐면요. 과거에 얘네가 봤더니 너무 잘 사는 거예요. 잘 사는 나라로 가는 거죠. 왜? 이 플러스 요인이 많으니까. 플러스 요인이 독일은 훨씬 많다 보니까. 그리고 제일 가까우니까. 그래서 많이 오는 거죠. 그래서 폴란드와 터키에서 많이 오더라. 그래서 이 패턴을 보면은 자기는 식민지였던 나라들 같은 데서 많이 오고, 그리고 이 동부 유럽에서 이 서부 유럽 쪽으로 많이 이동하더래요. 왜 그런가 봤더니 이 동부 유럽이 여러분 과거에 구소련이죠. 소련. 사회주의 국가들. 여기는 이미 자본주의를 받아들여서 빠르게 성장했던 나라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여기보다는 여기가 플러스 요인이 많다 보니까 동부 유럽에서 많이 오고, 서부 유럽 쪽으로 많이 가고, 식민지였던 나라들은 다 개도국이죠. 개도국은 이 플러스 요인을 찾기 위해서 유럽으로 많이 오고 있다고 합니다.
유럽이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연 증가율이 최소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네들 그 노동력이 자꾸 부족해지니까 계속 받고 있어요. 인구도 받고 있고요. 근데 여기서 또 이 인구가 이렇게 또 독일에서 일했던 사람이 또 프랑스 가서 일하기도 하고요. 막 서로 막 노동력이 교환이 굉장히 이동이 활발해졌어요. 왜 그랬냐면 이 유럽이 자기네 그 영토 내에서 그러니까 자기네 대륙 안에서 이동하는 게 자유로워졌죠. 왜? EU가 출범했죠. EU. 유럽 연합이 출범하면서 우리 그런 거 왔다 갔다 하는 건 신경 쓰지 말자. 그렇게 하면서 노동력의 이동도 자유로워지다 보니까 이 동부 유럽은 더 쉽게 올 수 있게 됐고요. 식민지에 있던 사람들, 그러니까 개도국에서 온 사람들도 프랑스 좋아서 왔는데 독일로 가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동이 활발해졌다고 합니다. 네, EU가 출범했기 때문에. 자, 여기까지 인구 파트가 모두 끝났습니다. 인구 파트가 모두 끝났고요. 인구 파트가 길어서 좀 상하로 나누었는데 복습 잘 하시고요. 복습 잘 하시고 언제든지 모르시는 거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댓글 선생님이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를 시간에 백지도 한 번 더 보고 프린트 한 번 더 보고 교과서 한 번 더 봅시다. 화이팅!